네, 이번 시간에는 프로젝트 커뮤니케이션 매니지먼트, 즉 프로젝트 의사소통 관리입니다. 자, 의사소통 관리에 대한 목차를 한번 보죠. 자, 전반적으로 의사소통 관리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PMBOK에서는 총 3개의 프로세스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의사소통 관리 계획 수립, 그 다음에 의사소통 관리, 그리고 세 번째가 의사소통 감시죠. 그 제목에서 느끼는 뉘앙스가 벌써 첫 번째 의사소통 계획은 기획 프로세스 그룹에 속하겠죠. 두 번째는 이제 의사소통을 관리한다. 요거는 이제 실행 프로세스 그룹에 속하겠고요. 세 번째는 의사소통 감시는 감시 및 통제 프로세스 그룹에 속하겠죠. 그래서 쉽게 생각을 하면은 첫 번째 의사소통 관리 계획은 어떻게 의사소통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이죠. 어떤 종류의 미팅을 할 것인지, 어떤 종류의 리포트를 만들어서 배포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실행 동안에 지속적으로 미팅과 리포팅, 배포, 정보 배포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갖고 의사소통 감시, 즉 우리가 계획한 의사소통 관리 계획대로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 결과를 감시를 하고 보완을 하고 변경 요청을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의사소통 감시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의사소통 관리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소통 관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정보 교환이에요. 우리가 의사소통이라고 표현하지만 정보 관리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물론 정보 관리라는 개념에서는 정보를 저장하고 하는 이러한 지식경영 체계의 내용들을 먼저 연상을 하겠지만 의사소통 관리라는 말 자체가 정보 소통 관리다. 이렇게 상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그 정보를 교환할지에 대한 도구를 개발하고 그리고 그 활동을 수행하는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정보를 받아보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요구사항을 파악을 하는 그러한 그래서 그걸 충족시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의사소통 두 가지 부분은 먼저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한다. 거창하게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식으로 언제 어떻게 전달하겠다라는 그러한 정보에 대한 전달 방법이죠.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그 다음에 그 방법을 구현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수행하는 게 바로 의사소통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기획 프로세스 그룹에 속하는 의사소통 관리 계획. 이것도 관리 계획이죠. 그래서 이것은 관련된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받아보길 원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여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그 협업 시스템을 갖고 있다든지 프로젝트 관리 정보 시스템을 갖고 있다든지 하는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그 바탕 자산, 조직 자산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그 적합한 의사소통, 이것을 이용한 의사소통 방식을 계획하는 게 바로 첫 번째 의사소통 관리 계획 수립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의사소통 관리죠. 실행 동안에 하는 일이죠. 그래서 앞에 계획한 대로 적절한 때에 필요한 때에 정보를 수집하고 생성하고 배포하고 저장하고 관리하는 이러한 처리하는 것까지를 의사소통 관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의사소통 감시는 이런 요구사항들이 제대로 충족되는지,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제 앞에서 요구했던 이 이해관계자들의 정보에 대한 요구사항이 제대로 충족되고 있는지, 즉 우리가 계획한 대로 배포를 하고 했는데 이들이 충족되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고 보완하는 것까지가 이제 감시 및 통제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럼 전반적인 세 개 프로세스의 그 인풋, 툴스 앤 테크닉, 아웃풋을 보면은요, 당연히 첫 번째는 의사소통 관리 계획 수립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의사소통 관리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정보를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하겠다라는 계획에 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사소통 관리를 통해서는 이 여기 나와 있는 의사소통 관리 계획서를 그대로 이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에 의해서 배포를 하고 리포트를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프로젝트 의사소통이라는 아웃풋인데, 말이 좀 그래 프로젝트 의사소통이 뭐야 이렇게 좀 그 개념이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이거는 우리가 배포 활동했던 결과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배포된 결과물들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포를 했더니 어떻게 됐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배포했던 결과에 대한 작업 성과 정보, 즉 그래서 소통하기로 했던 계획했던 것과 그 소통에 대한 실적, 그 다음에 소통 효과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조사한 결과, 이런 것들이 모두 작업 성과 정보에 해당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게 미흡하다 할 때는 뭔가 변경 요청을 통해서 그것을 보완하는 일을 하는 게 바로 의사소통 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의사소통 통제죠. 자, 감시 및 통제. 자, 그러면 의사소통 관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개념들을 좀 참고를 해야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의사소통이란 정보 교환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정보라는 것은 거창한 정보뿐만 아니라 아이디어나 단순한 지시사항이나 감정 표현 형태도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에는 서면으로 하는 방식, 구두로 하는 방식, 그 다음에 공식 또는 비공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영어로는 formal하냐, informal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formal하다 그러면 보고서 또는 공식 의제나 회의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informal, 즉 비공식이다 그러면 이메일이나 SNS라든지 비공식 임시 토론이라든지 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비공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몸짓으로 하느냐, 어떤 특정 매체를 이용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특정 매체를 이용한다는 것 자체는 사진이나 행동, 단순 어휘를 사용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어휘 선택. 그래서 단어나 어휘의 차이에 따라서 미묘한 그 의미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소통을 위해서는 정보 교환 방식에서 어휘 선택도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또 능동적으로 표현을 하느냐, 수동적으로 표현하느냐, 이런 것들도 해당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프로젝트 관리자는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70에서 90%의 시간을 할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이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데, 그래서 의사소통의 여러 가지 측면이 이제 내부적인 의사소통, 즉 내부적인 팀원들과의 의사소통과 있고, 또 외부 고객이나 공급업체, 정부, 대중 이런 데 외부적인 그런 의사소통에 대한 차원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도 나왔지만은 공식적, 비공식적, 그래서 formal, informal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조직 체계상 주안점, 그래서 프로젝트 팀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과 그룹의 입장, 즉 소위 말해서 상향식으로 소통하느냐, 조직의 하향식으로 하느냐, 수평적으로 소통하느냐, 그걸 의미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식적, 비공식적 이렇게 또 나오는데, 사실 한국말로 formal, informal도 공식, 비공식이라고, official이다, unofficial이다 이런 것도 꼭 똑같이 번역은 공식, 비공식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영어로 병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이냐, official이냐, unofficial, 이해관계들 사이에 일어나는 이런 비공식적인 소통이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서면이냐, 구두냐, 앞에 있는 것들하고 비슷한 중복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젝트에서 의사소통 수단을 얘기를 하면은,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이라 그러면은 크게 이제 수단이죠. 크게 보면 의사소통 활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을 하는 도구가 있는데, 만약에 회의라든지 아니면은 프레젠테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의사소통 활동이 되는 거고요. 도구에 해당되는 건 이메일이냐, SNS냐, 아니면 프로젝트 보고서냐, 문서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도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이제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 적절한 의사소통 전략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전략이라는 것은 방법을 얘기를 한다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방법을 가지고
정확하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법과 그 다음에 계획이라는 것 자체는 계획이라는 구체적으로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겠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통적 형식인 서면 또는 구두로 작성, 이 서면일 경우에 의사소통에 5C를 이용하면 오해를 줄일 수 있다. 이건 뭐 굉장히 상식적인 거기 때문에 간단하고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C는 첫 번째, correct의 C자에 해당되는 거죠. 정확한 문법과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concise의 C, 간결하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clear의 C, 그래서 명확하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coherent의 그 C죠. 그래서 어떤 일관성 있게, 즉 논리 정연하게 해야지 된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컨트롤링의 C죠. 그래서 똑같이 문구나 아이디어에 대해서 적절하게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통제까지 해서 5C를 이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5C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의사소통 스킬이 뭐가 있느냐. 기술이라는 얘기는 이제 영어로 스킬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우선 적극적인 경청기법, 청취기법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대화에 몰입하고 상대방과의 쌍방의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경청을 하면서 질문과 확인, 이런 피드백 이런 것까지를 하는 걸 우리는 적극적 경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 개인적인 차이에 대한 것들을 인식하고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의 문화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스킬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의 기대사항을 파악을 하는 거죠. 어떤 정보에 대한 기대사항인지,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적절하게 파악을 하고 관리할 줄도 아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기술 향상, 그런데 이 기술도 똑같이 스킬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의사소통 스킬을 향상하기 위해서 팀원들의 의사소통 기술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설득 능력도 있어야 되겠고, 또 동기부여, 또 격려, 불안감을 해소하는 능력도 있어야 되겠고, 또 성과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능력, 그리고 이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어떤 협상 능력, 그다음에 갈등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일반적인 우리 소프트한 스킬들인데요. 대인관계 스킬들이 주로 이제 프로젝트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필요로 한 스킬들이다라는 거죠. 함께 적용될 수 있는 스킬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명확하게 목적을 정의해야 된다. 왜 이것을 이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대상자가 누군지, 그 다음에 그 요구사항이나 선호도가 뭔지를 충분하게 파악을 하는 것도 중요한 그 부분들이고요. 마지막 의사소통이 효과가 있었는지 없는지에 대한 감시하고 확인하는 것도 의사소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그러한 그 부분들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의사소통 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프로세스인 의사소통 관리 계획 수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사소통 관리 계획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관련된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받아보길 원하느냐라는 걸 먼저 파악을 하고, 동시에 그렇다면 그 정보를 그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단순하게 페이퍼로 나눠줄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협업 시스템을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과 같은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가 가용한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그 바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프로젝트에서 주요 요구사항들이 있다는 거죠. 프로젝트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프로젝트에 대해 적절한 의사소통 방식을 계획하는 게 바로 의사소통 관리 계획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효과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건데, 실제 의사소통 관리는 이해관계자 관리와 상당히 밀접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해관계자 관리를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해관계자들을 어떻게 우리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느냐에 대한 어떤 전략이나 방법의 대부분이 바로 뭐냐?
의사소통이에요. 그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이 우리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게 하고 하는 일련의 전략들이 결국은 이해관계자 관리에서도 대부분의 부분들이 의사소통 관리와 연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그 의사소통 관리와 특히 이해관계자 관리를 공부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의사소통 관리는 또 의사소통 관리 계획서 자체는 언제 만들면 좋으냐? 프로젝트 생애주기 라이프 사이클 초기에 만드는 게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요. 프로젝트 초기부터는 뭘 하느냐 하면은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기획을 하게 됩니다.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하죠. 그럼 검토를 하기 위해서 또는 계획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정보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누구로부터 정보를 받을 것인지, 그 정보를 누구에게 배포할 것인지, 그 다음에 그 정보를 어떻게 저장하고 어떻게 검토할 것인지 등등 이러한 정보를 주고받는 일이 프로젝트 초기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소통 관리 계획서는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 초기부터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초기부터 그 계획서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 계획서를 가지고 계속 끝까지 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 계획서는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변동이 발생했을 때 각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 단계가 시작될 때 이런 시점들에서 수정을 해야지 되는 거죠. 수정.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프로젝트 상황이 바뀌고 또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의 초기에 생각할 때 그때 배포할 사람들을 결정을 했지만 프로젝트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들이 임무가 끝나서 프로젝트를 나갈 수도 있고 새로운 멤버들이 또 인볼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포해야 될 대상 자체도 달라질 수가 있겠고요. 또 프로젝트 상황이 나빠짐에 따라서 그들이 받아보기 원하는 어떤 현황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계획서를 검토해야 된다는 건 굉장히 당연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프로젝트에서는 정보 전달이 공동적으로는 필요하지만은 정보에 대한 배포 방법은 프로젝트마다 굉장히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보면은요. 규모가 큰 프로젝트에서는 자동화된 그러한 프로젝트 관리 정보 시스템이나 협업 시스템 같은 이러한 그 자동화된 시스템을 이용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케이스일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그러한 그 문서 보관 그 소위 말하는 저장 매체 뭐 이런 데다가 공동으로 저장해 가지고 서로 그 검색을 해서 볼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프로젝트 규모나 프로젝트 특성 프로젝트에 대한 복잡도에 따라서 배포 방법은 잘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적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권장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의사소통 관리 계획의 그 ITO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의사소통 관리 계획 수립은 당연히 뭐예요? 의사소통 관리 계획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소통 관리에 대한 방법,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전달하겠다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되는 그런 의사소통 관리 계획서인데요. 여기서 필요한 무슨 그 참고해야 될 것은 자원관리 계획서 같은 경우 자원관리 계획서는 우리가 그냥 생각해도 뭐 역할과 책임이 들어가 있고 조직구조가 들어가 있어요. 조직구조라는 건 뭐예요? 조직도라는 것 자체는 누가 누구에게 보고하겠다라는 것을 포함한 내용이거든요. 조직도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배포하고 보고해야 될 그런 대상을 확인하는데 필요로 한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 참여 계획서에는 참여 전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우리 프로젝트에 어떤 이해관계자를 어떻게 참여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떤 정보, 어떤 보고서를 그들에게 배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전략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의사소통 계획에다가 반영을 해야지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기타 이제 요구사항 문서나 이해관계자 관리대장에는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정보를 받아보기 원하는지에 대한 정보에 대한 요구사항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쪽으로 의사소통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의사소통 관리 계획의 데이터 흐름도는 상세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프로세스의 아웃풋은
뭐냐면은 바로 의사소통 관리 계획서죠. 의사소통 관리 계획서. 이 의사소통 관리 계획서는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정보를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수집해서 어떻게 저장하고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전달할 것이다 라는 것을 계획하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여기서 발생하는 이러한 의사소통 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들이 필요한지 인풋 사항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프로젝트 헌장이죠. 자, 프로젝트 헌장에는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명단, 즉 이해관계자 목록이 있고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역할과 책임이 있죠. 그걸 뭘 뜻하냐 하면은 의사소통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누가 어떤 정보를 원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할 때 우선 1차적으로 필요한 문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요 이해관계자들 목록과 함께 그들의 역할과 책임에 따라서 그들에게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아니면 주요 이해관계자들 목록에 보면은 그 이해관계자들이 원하는 정보가 있다 그러면 그 정보를 시의적절한 때 전달할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한다든지 할 때 참고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이제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죠.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에 나와 있는 자원 관리 계획서입니다. 자원 관리 계획서에는 팀원들의 역할과 책임이 들어가 있고 또 조직 구조가 어떻게가 있는지 그게 편성이 돼 있죠. 즉 그건 뭘 뜻하느냐 하면은 조직 구조라는 것 자체는 누가 누구에게 리포팅할 것이는 보고 체계가 거기에 또 같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보고 체계도 의사소통 계획에다가 반영을 해야지 되겠고, 두 번째는 팀원들의 역할과 책임이 여기 나와 있다 그러면은 그 각각의 역할과 책임에 맞는 그러한 적절한 보고서라든지 정보를 그들에게 제공할 때 이러이러한 사람은 이런 정보를 제공해야 되겠구나 라고 결정할 때 참고하는 그런 문서가 되겠죠.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 안에 들어있는 이해관계자 참여 계획서입니다. 여기는 이제 이해관계자들을 프로젝트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것이냐, 즉 우리에게 관심 없는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인벌브 시킬 것이냐 하는 참여 계획이 포함이 되는데, 즉 다시 말하면 참여 전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참여 전략을 고려해 가지고 이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의사소통 관리 계획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해관계자 관리라는 그런 지식 분야는 의사소통 관리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해관계자들을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프로젝트 이해관계자들을 관리하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가장 많이 작용하는 게 바로 의사소통이에요. 그래서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편이 되고 또 우리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수행하는 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여계획서에 나와 있는 참여 전략이 하나의 의사소통에 반영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끝에 있는 프로젝트 문서 중에서 요구사항 문서라든지 아니면 이해관계자 관리대장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자들의 정보에 대한 요구사항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물론 요구사항 문서 안에도 어떤 정보들을 누가 원한다라는 정보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이해관계자 관리대장에는 이해관계자 목록이 있고 어떤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정보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사소통 관리 계획에다 반영하기 위해서 쓴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이해관계자 관리대장에는 물론 관련된 사람들이 이 의사소통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계획 수립에 참여시킬 것이냐 하는 이 계획 수립 참여자들도 파악을 할 때 이해관계자 관리대장도 물론 필요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방법들을 동원해갖고 의사소통 관리 계획을 만들게 되는데, 다시 강조하면 의사소통 관리 계획서는 프로젝트에서 요구되는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수집을 하고 어떻게 저장해서 어떻게 작성하라고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겠다 라는 거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우리 각종 미팅 계획, 여러 가지 각종 리포팅에 대한 계획들이 이 의사소통 계획서에 포함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의사소통 계획서는 여러 가지에 쓰이는데 우선 당연히 의사소통 계획서는 의사소통 관리의 나머지 프로세스인 10점의 의사소통 관리나 의사소통 감시를 수행하는 방법이 여기 있으니까 그 방법대로 여기 진행을 하면 되겠죠. 특히 의사소통 관리 같은 프로세스, 다음 프로세스는 정보를 수집하고 생성하고 배포하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대로 정보 배포하면 되는 거죠.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계획서에 나와 있는 대로. 또한 의사소통 감시라는 것 자체는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실제 보면은 의사소통을 계획하고 구성하고 감시하고 통제하는 방법, 어떻게 의사소통을 감시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의사소통 관리 계획서를 통해서 확인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달 수행에도 의사소통 관리 계획서가 필요한데 그 이유는 구매자와 판매자의 의사소통 방법이 여기 계획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방법에 따라 수행하면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 식별이 있죠. 의사소통 계획서를 근거로 해서 이해관계자들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소통 관리 계획서에 이러이러한 사람들에게 전달을 한다. 그러면 미처 이해관계자 식별에 만약에 그 목록에 없으면은 의사소통에 이런 사람들한테 전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 대상자들을 보고 또 추가적인 이해관계자들을 목록을 이해관계자 식별을 통해서 이해관계자 관리대장에다가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이해관계자 참여계획 수립이 있는데요. 이해관계자 관리를 위해서 의사소통 전략과 수행계획에다가 반영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해관계자 참여계획이라는 것은 이해관계자 중에서 만약에 우리 프로젝트에 필요한 사람인데 별로 관심 없고 뚝 떨어져 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참여시킬 것이냐.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주기적으로 보고서를 제공한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참여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의사소통 관리 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참여 계획에다가 반영하면 된다라는 의미고요. 마찬가지로 참여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의사소통 관리 계획서에 나와 있는 대로 이해관계자 의사소통에 어떻게 실제 이 참여 계획을 실행에 옮기게 되는 건데 그때 의사소통에 사용할 방법이나 기술, 즉 이해관계자에 국한된 의사소통 방법이나 기술을 그대로 참여 관리에다도 적용하기 위해서 의사소통 관리 계획서가 이용이 된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에 참여 감시도 있죠. 이거는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계획과 전략이 여기 계획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들과의 의사소통 계획과 전략에 따라서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감시한다라고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input, tools and technique, output을 하나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의사소통 관리 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인풋에는 우선 첫 번째가 프로젝트 헌장입니다. 프로젝트 차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제품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목록이 명시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역할과 책임이 들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겠구나.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이러이러한 정보를 배포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겠고 또 물론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내용, 이 프로젝트가 규모가 크고 복잡하고 복합적이구나.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의사소통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구나. 좀 더 많은 내용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방식을 좀 더 자동화해야 되겠구나. 아니 간편하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게 이제 전반적인 내용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에 나오는 자원관리 계획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자원관리 계획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한 자원을 분류하고 할당하고 그래서 관리하고 궁극적으로는 내보내는 방법까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들어있다든지 아니면 조직구조가 있기 때문에 조직구조만 보더라도 누가 누구에게 이렇게 보고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것들이 조직구조의 상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보고체계나 또는 역할이나 방법 이런 것들을 따라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자원관리계획서가 참고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 참여계획서
계획서입니다. 이해관계자 참여 계획서는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는 데 필요한 관리 전략이에요. 즉 참여 전략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해관계자 참여 계획서는 뭐가 있나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명단이 쭉 있죠. 이 명단이 쭉 있고 이해관계자들이 있고 이 해당되는 사람의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이 큰지 작은지 영향 정도. 그래서 영향이 크다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우리 프로젝트에 참여시킬 것인지에 대한 참여 전략. 그리고 그가 원하는 의사소통에 대한 요구사항은 뭐고,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정보를 배포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배포하는 이유는 뭐고, 언제 한 번씩 어떤 방법으로 배포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나와 있는 거가 바로 참여 계획서거든요. 그 중에서 물론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참여 전략입니다만은 동시에 의사소통 요구와 정보 배포에 대한 내용들이 거기 같이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의사소통 계획에다 반영한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그 다음 이제 요구사항 문서 중에서 요구사항 목록이 쭉 있는데 그 중에서 정보에 대한 요구사항을 참고해가지고 반영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또 이해관계자 관리대장에도 뭐가 있습니까? 거기도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예를 들어서 이해관계자 목록이 쭉 있죠. 이해관계자 목록이 있고 그들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이제 그들을 이제 분류하는 신상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제 내부 사람인지 외부 사람인지 이런 분류하는 것까지가 바로 이해관계 관리 대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들의 기대와 요구 중에서 정보의 요구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반영해야 되겠고 또 실제 이해관계자 목록 중에서 요 사람은 계획을 수립하는데 참여시켜야 되겠다. 이러한 기획 수립의 참여자들을 뽑는 데도 쓸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의사소통 관리 계획의 네 번째 인풋에는 기업 환경 요인인데요. 이거는 일반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별로 어려운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의사소통 채널이라든지 도구나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문화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전달을 하는 게 좋겠느냐, 또 내부적으로 우리가 인력들이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상태냐 아니면 한 곳에서 근무하는 거냐 이런 것들도 고려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밖에는 실제 우리 조직 프로세스 자산으로 사용되는 우리 내부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정책 및 절차에 따라서 또는 의사소통 조직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또 표준화된 어떤 지침이 있다면 그거에 따라서 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의사소통 관리에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구 및 기법을 보죠. 우선 첫 번째가 전문가 판단이죠. 전문가 판단은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그들의 전문성을 이용해서 환경이나 문화를 파악을 하고 또 전달해야 될 우리가 프로젝트 만들어야 될 인도물의 유형에 따라서 소통하는 방법도 달라질 수 있겠고 또 정책 및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고 또 보안과 관련된 부분들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결정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소통 두 번째가 요구사항 분석입니다. 어떤 요구사항들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소통에 대한 요구사항이 어떤 것들인지 찾아내고 정확하게 정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어떻게 이제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이런 출처에 이런 것들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계속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해관계자 관리대장이나 참여계획서에 나와 있는 의사소통에 대한 요구사항을 파악을 하는 건 기본이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의사소통 채널 및 경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주고받을지에 대한 것들도 중요한 부분들인데 특히 의사소통 채널 같은 경우는 의사소통 채널 수를 계산하는 문제들이 종종 PMP 시험에 나왔었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두 사람 사이에는 이렇게 하나의 채널이 존재를 하고 세 사람 사이에는 하나, 둘, 세 개의 채널이 네 사람 사이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채널이 존재한다. 이런 채널 수 계산하는 문제죠. 이것은 뭐냐면은 n명이
있는 조직에서 채널 수가 몇 개냐 하는 그걸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림에서 보는 거죠. 둘씩 짝을 맺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수학에서 나온 n combination 2 이걸 상상하시면 되는데 이거보다는 공식만 외워두시면 되는 거죠. 2분의 n 가로 열고 n-1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4명이다 그러면 4명 가로 열고 n-니까 3이죠. 그래서 2가 되니까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 보시는 것처럼 6개의 의사소통 채널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럼 채널 수는 왜 계산하느냐? 그 채널이 얼마만큼 복잡하냐에 따라서 거기에 적절한 툴이나 방법을, 의사소통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채널이나 경로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직 상호 간의 의존관계라든지 또는 이게 의존관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책임사항, 뭐 누가 누구에게 지시하느냐, 누가 누구에게 보고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개발 방식이나 또 프로젝트 관련된 지식 체계나 전문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고요. 참여하는 인원수나 근무하는 위치, 지리적인 위치 이런 거에 따라서도 우리 의사소통 방법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 밖에는 내부적인 정보 요구 사항,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공공 프로젝트 같은 경우 외부 일반적인 매체에다가도 우리가 보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요구 사항들도 모두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도구미 기법은 의사소통 기술입니다. 여기 기술은 테크놀로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어로 이렇게 PMBOK 번역한 거를 사실 잘 봐야 돼요. 어떤 기술이라는 의미 자체는 스킬을 의미하는 기술로 번역한 경우도 있고요. 말 그대로 테크놀로지를 기술로 번역한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사실은 차이를 애매하게 됐는데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기술 그러면은 테크놀로지 기술로 번역하고 스킬은 기량 이렇게 번역을 구분을 줬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에서 일부 이렇게 혼용되는 그런 번역을 한 부분들이 읽는 사람으로부터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하는 그런 번역이 좀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영문판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별도로 영문을 병기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병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정보를 주고받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그 도구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대화나 회의, 문서, 데이터베이스 또는 SNS나 웹사이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스킬이 아니라 어떤 테크놀로지를 이용할 것이냐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의사소통 기술을 어떤 방법, 어떤 기술을 이용할지를 선정하는 데는 우선 첫 번째는 정보에 대한 긴급성이에요. 얼마나 빨리 전달해야 되느냐? 그냥 복사해서 그냥 하드카피로 배포하느냐? 아니면 빨리 그 이메일로 이렇게 전달을 하느냐? 등등 이런 긴급성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에 대한 가용성이나 신뢰성을 그랬는데요. 가용성에는 얼마만큼 사용과 접근이 가능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려운 프로젝트 관리 정보 시스템이나 아니면 콜래버레이션 툴과 같은 그런 협업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 그러면은 다시 그런 것들을 사용하기 위한 별도의 또 로그인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 안에서 주고받는 정보들에 대한 신뢰성은 높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시스템을 이용하면 어떻게 보면 사용 간편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사용하기가 용이성이 떨어질 수는 있는 거죠. 어려운 툴을 이용한다는 거는. 가장 쉬운 것은 그냥 단순하게 복사해서 전달해 주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쓸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당연히 간편성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지 되겠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프로젝트 환경도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같이 대면하고 있는 그런 한 장소에서 근무하는 환경인지 아니면 여러 팀이 떨어져서 근무하는 환경인지 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고요. 또 정보에 대한 민감성이나 기밀성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누가 액세스 해가지고 정보를 볼 수 있는지 정보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것을 사용하는 시스템이나 방법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고 그거를 고려해서 우리가 의사소통 기술을 정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의사소통 모델입니다. 자, 의사소통 모델의 대표적인 거는 보면은
그 발신자, 수신자 의사소통 모델이에요. 발신자, 수신자 의사소통 모델. 이 발신자, 수신자 의사소통 모델은 크게 보면 기본 모델이 있고 대화식 모델이 있습니다. 네, 대화식 모델. 그런데 요거는 이제 뭐 같은 개념인데 사실은 한쪽으로 주느냐에 대한 그런 개념이고 받느냐에까지 해당되는 게 바로 대화식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것은 뒤에 나오는 이제 그 그림을 다음 슬라이드에 나온 그림을 보고서 설명을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우선 첫 번째 내용을 한번 보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그림이 나온 것처럼 우선 앞에서 얘기를 했던 샘플 기본 발신자 수신자 의사소통 모델은 그 보내는 사람이 먼저 발신자가 암호화 시킵니다. 그래서 즉 이때는 매체를 이용해서 어떤 매체를 보낼지에 대해서 암호화 시키는 방법이 달라지겠죠. 그런 다음에 그 메시지로 변환을 한 다음에 메시지를 전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송을 할 때는 매체를 이용하게 되는 거고요. 수신자는 그것을 받아서 다시 암호화된 것을 해독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보내는 이러한 형식을 우리는 앞에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샘플 기본 발신자 수신자 의사소통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이제 메시지의 그 두 당사자 간의 메시지의 이해보다는 확실하게 전달하는 데 목적을 두는 그런 모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요 모델은 그래서 요 모델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두 번째 이전 슬라이드를 잠깐 가보죠. 보면은 이제 대화식 의사소통 모델인데 수신 확인과 피드백 응답이 있습니다. 요거까지 포함하는 그러한 형태인데 요거는 이제 대화식이다. 양측에서 서로 대화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수신자는 수신 확인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그걸 다시 이해를 한 다음에 자기 생각으로 암호화해갖고 그것을 피드백 메시지를 다시 보내는 거죠. 그래서 발신자는 그걸 다시 회독해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이해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까지가 바로 두 번째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델에서 기본적으로는 중간중간에 전달을 하는 과정에서 잡음, 우리가 잡음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무슨 어떤 라디오 들을 때 잡음 뭐 또 이런 걸 상상할 수 있는데 물론 영어로는 노이즈예요. 노이즈인데 이 노이즈라는 것 자체는 이렇게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노이즈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요. 이 그림 자체를 좀 수정을 했어요. PMBOK는 여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지식 메시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번역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신 확인 메시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는 미디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즉 매체라는 뜻을 뭐 중간인가 뭐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 같아요. 좀 잘못 번역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매체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러한 그 모델이 과연 왜 필요하냐라는 거죠. 지금 의사소통 관리 계획 수립하는데 이 모델을 왜 이용하냐 하면은요. 실제 보면은 암호화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암호화를 해야지 될 것이냐. 이거를 예를 들면은 뭐 PPT로 작성을 할 것이냐, SNS로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 즉 전달하는 매체를 고려하고 어떻게 암호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독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방법을 적용하면 되겠고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에 대비해서 우리는 전달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계획하면 되겠다라는 이 과정들을 계획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 이 과정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에 적절한 의사소통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도죠. 그래서 우린 전반적으로 프로젝트에서는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갖고 우리 의사소통 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되겠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에서 보듯이 발신자는 뭐예요? 발신자의 책임은 정확하고 명확하게 정보를 전달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고 수신자는 그것을 정확하게 올바르게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발신자에게 수신 확인을 알리는 그러한 책임을 있다라는 거, 그거는 뭐 굉장히 상식적이지만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런 잡음이라는 것은 개인의 감정 상태나 지식이나 배경
성격 문화 또는 편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잡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barrier, 즉 장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의사소통 장벽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도구미끼 의사소통 관리 기획의 도구미끼 의사소통 방법이에요. 그래서 방법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죠. 대화식이냐, 전달식이냐, 유인식이냐. 이거는 제목만 보더라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대화식이라는 양방향이죠. 대화한다든지 회의에서 한다든지 이런 건 대화식이에요. 그런데 전달식이라는 것 자체는 일방적으로 보내는 거죠. 배포는 하지만은 수신자에게 실제로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지 않으면은 잘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레터나 아니면 메모나 보고서 또는 이제 이메일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의사소통 방식이고요. 반대로 유인식이라는 것은 그들이 들어와서 보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냐면 인트라넷에다가 우리가 어떤 보고서나 이거 올려면 각자 접속해서 그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와서 접속해서 보는 거고, 또 우리가 저장해 놓은 어떤 저장 매체에 정보가 있다면 그들이 들어와서 보는 이런 것들을 우린 유인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이런 의사소통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적절한 접근 방법을 해야 되는데 1대1 또는 대면 형식의 의사소통을 쓸지, 소그룹으로 이렇게 의사소통을 할지, 또는 우리가 상황이 대중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지, 또는 매스컴을 통해서 이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SNS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고려해야 되는 것도 또 하나의 접근 방식, 즉 의사소통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소통 방식, 수단과 방식을 보면 여기 다 알려진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그 일반적인 게시판에다 하느냐, 뉴스레터를 보내느냐, 그냥 일반적인 레터냐, 언론 보도, 인트라넷, 이메일, 전화, 프레젠테이션, 미팅 이런 것들이 모두 의사소통 방법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그냥 이해를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6번째 도구미 기법은 대인관계 및 팀 기술 그랬습니다. 물론 의사소통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런 얘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대한 대인관계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의사소통 양식평가 그랬습니다. 여기서 양식 그러면 우리가 어떤 포맷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런 포맷이 아니라 여기서는 스타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사소통 스타일. 양식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좀 잘못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선호하는 의사소통 스타일이 어떤 것이냐 하는 그런 어떤 형식, 내용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프로젝트에 좀 협조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평가할 목적으로 이렇게 의사소통 스타일을 확인하는 그런 일을 해서 의사소통 관리 계획에다 반영을 하는데, 이해관계자들마다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되는 정도가 틀려요.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관망을 하는 사람이 있고, 참여가 틀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프로젝트를 반대하는 그냥 저항형이 있고, 또 적절하게 그냥 중립을 지키는 중립형이 있고, 또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지원형,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참여에 대한 정도인데요. 우리 이해관계자된 참여도 평가를 한다는 건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해관계자 관리 중에서 이해관계자 참여계획 수립이라는 그 프로세스의 도구미 기법에 보면 이해관계자 참여 평가라는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스타일이냐, 얼마만큼 프로젝트 지원하는 사람이냐, 그냥 지원은 그냥 방해하는 사람이냐, 적절하게 중립적인 사람이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것들에게 적절하게 우리가 인벌브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전략으로 의사소통 계획을 수립한다는 그런 개념이고요. 또 의사소통 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권력을 갖고 있고
누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인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적절한 권력과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한테 적절한 정보를 제때 제공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인식도 사실은 필요한 거죠. 그다음 문화적인 인식도 같이 파악을 해야 되는데 뭐 문화적인 인식은 우리가 흔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문화적인 차이로 서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을 줄이고 적절한 의사소통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그런 문화도 고려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 하는 프로젝트일 때는 문화적인 차이 이런 것까지는 고려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해외 프로젝트일 경우에는 문화적인 인식까지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7번째 데이터 표현 방법으로 이해관계 참여평가 매트릭스. 앞에서도 이해관계 참여평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여평가 매트릭스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프로젝트에서 저항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그런 사람이냐에 따라서 정도가 틀리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칸을 만들어가지고, 현재 우리 프로젝트에서 이 사람은, currently 여기다. 저항하는 쪽으로 가까운데, 이 사람은 적어도, 이 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좋겠다. 지원 방향으로 끌어올리는 게 좋겠다. 이거 이제 current고 이거는 desire, 원하는 쪽이죠. 그래서 현재 참여도는 이 정도 수준인데 우리가 필요한 수준의 참여도는 이 정도까지 끌어올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죠. 이걸 우리는 참여평가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그 참여도에 대한 정도에 대한 격차를 좁힐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의사소통에 대한 요구사항을 파악을 해서 적절하게 제공함으로써 이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이런 걸 반영을 해서 의사소통 관리 계획을 수립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의사소통 관리 계획 수립의 그 마지막 도움이 기법은 회의예요. 그래서 이 회의라는 것은 뭐 가상회의, 대면회의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뭐 결론적으로 이 회의에서는 뭘 하는 거냐? 플래닝 미팅이죠. 의사소통 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획회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의사소통 관리 계획의 수립의 아웃풋은 당연히 뭐예요? 의사소통 관리 계획서죠. 그래서 의사소통 관리 계획 수립은 의사소통 관리 계획서는 계획 수립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구현하고 어떻게 감시할지에 대한 방법을 계획하는 거예요. 근데 쉽게 얘기를 하면 이거죠. 어렵게 여기서 표현하건데 어떤 정보를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법으로 전달할 것이냐를 계획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의사소통 관리의 가장 대표적인 실무는 뭐예요? 미팅과 리포팅이에요. 그래서 각종 미팅에 대한 종류 또는 각종 리포트 보고서에 대한 종류 이런 것들을 정하고 여기에는 누가 참여하고 그 다음에 언제 한 번씩 할 것이며 어떤 종류의 미팅을 할 것이다. 보고서도 어떤 종류의 보고서를 누가 작성하고 어떤 내용을 포함해서 누구에게 배포할 것이다. 언제 한 번씩 배포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계획하는 게 의사소통 계획의 가장 대표적인 실무죠. 그걸 좀 더 포괄적으로 이제 미팅과 리포팅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정보를 다 확대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좀 포괄적인 개념으로의 의사소통 계획서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느냐 한번 보도록 하죠. 의사소통 관리 계획서는 의사소통 주요 요구사항들이 이러이러한 요구사항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내용을 정부 전달하겠다라는 이런 정보를 우리가 전달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위에다 보고할 때는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보고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정보들을 배포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이다. 뭐 이해관계자 관리 차원에서 또는 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등등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러한 정보에 대한 배포 시간과 주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것을 누가 담당할 것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미팅을 주재하는 거 또는 보고서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거에 대한 책임자 이런 것들이 정해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보안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보안에서 배포할 때 누가 승인을 해줘야지만 이걸 배포할 수 있느냐에 대한 책임자. 그 다음에 정보를 전달받을 개인들에 대한 의사소통 요구사항이나 기대사항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전달할 방법이나 스킬 이런 것도 들어가 있겠고 그 다음에 언제 한 번씩 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시간도 있을 수가 있겠고 또 의사소통을 위해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정표에 포함될 수도 있겠고요. 또 적절한 사람들이 그것을 수행을 해야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저장하고 배포하는 일련의 노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겠다. 즉 투입되는 자원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속적으로 의사소통 관리 계획서는 언제 한 번씩 업데이트할 것이냐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용어, 각종 용어들에 대한 정리예요. 그래서 실제 프로젝트 동안에는 서로 중요한 용어들에 대한 것들이 사전에 정리가 되지 않으면 서로 대화를 통해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그 스트럭처라고 얘기를 하면 스트럭처라는 의미 자체는 우리 프로젝트는 이러이러한 뜻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건설에서도 스트럭처 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분들도 스트럭처에 전혀 다른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들어간 용어 정리가 돼 있어야지, 중요 용어들에 대해서는 정리가 있어야지만 서로 혼동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타 정보 흐름도 등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작업 흐름도 등이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필요할 경우는 이제 각종 법규나 규정에 되어 있는 제약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의사소통 관리 계획을 수립하다 보면은 뭐가 달라지냐 하면은 이해관계에 대해 참여 계획서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업데이트 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앞서서 이제 이해관계 참여 계획서는 이제 참여 전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해관계자들의 목록이 쭉 들어가고 각각의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정도와 그들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지 전략, 의사소통 요구, 배포해야 될 정보나 배포 사유, 시기와 방법 이런 것들을 넣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의사소통 관리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런 정보를 배포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걸 좀 수정해야 되겠다.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의사소통 활동에는 우리가 스케줄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적절한 뭐 수집, 배포 뭐 이런 스케줄이 있을 수 있는데 계획을 수립하다면 이런 의사소통 활동에 대한 스케줄이 반영된 프로젝트 스케줄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배포하기로 했던 그러한 일정이 있는데 바이위클리로 또는 먼슬리로 바뀌었다. 그러면 스케줄을 바꿔줘야 되겠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해관계자 관리대장도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 이해관계자 관리대장은 이해관계자 목록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개인에 대한 신상 정보가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또 기대와 요구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내부 인력인지 외부 인력이든지 이런 등등의 분류 체계 이런 것들이 이해관계자 관리대장이에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의사소통에 이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러한 기대와 요구가 좀 그 과정에서 다르게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요구가 아니라 생각해보니까 이러한 요구더라.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적절하고 구체적이거나 아니면 좀 더 변경된 그러한 상태로 이런 것들을 업데이트 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